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겠지요?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고요. 3번.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틀렸다, 그지요? 회계의 기본적 특징,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그러면 현금 기준이 아니고 그지? 발생 기준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4번.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가끔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 추정에 의한 금액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맞겠지요?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소유권이 언제 넘어간다고요? 인천 부두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소유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태평양 바다에서 통통통통 배에서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건 주인 누구 거라고요? 이미 물건 구입한 상대방 거, 판매한 우리 거 아니다 이겁니다.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그렇겠지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 재고는 뭐라고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3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이게 틀렸겠다, 그지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기말 재고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엄청 오래전에 구입했던 예전의 물건이 기말 재고로 구성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지요? 3번이 틀린 지문. 4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맞지요? 우리 회사가 위탁자입니다.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맡겼습니다. 홈쇼핑의 수탁자입니다. 자, 홈쇼핑에 있는 물건 누구 거라고요? 아직 우리 거라고. 홈쇼핑에서 고객한테 광고 잘 해가지고 홈쇼핑에서 고객한테 물건 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수익, 매출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지? 수탁자가 홈쇼핑이 고객한테 물건 팔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 우리 회사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틀린 지문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 안 한다. 맞지요? 2번.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그지요?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영어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문에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 그지? 상각할 때 어떤 상각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한다고 했다, 그지? 그런 내용도 자,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한다. 틀렸다, 그지요? 무형자산도 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금액 가지고 했습니까? 애당초 취득원가를 가지고 이제 계속 정액법이라는 방식으로 쭉쭉 상각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직접법으로 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애당초 취득원가가 표시되지 않고 상각되고 난 금액, 미상각 잔액이 표시되다 보니까 미상각 잔액을 가지고 좀 정액법 산식을 변형해 가지고 잔존 내용 연수를 가지고 정액법 금액을 구했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계산 방법은 조금 변형이 되지만 그 원리를 따져보면 애당초 취득원가를 가지고 상각 금액을 매년마다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상각 금액으로 계산되더라. 정액법일 때, 그지? 그런데 뭔가 공정가치가 바뀌면 뭐 좀 바꾼 거를 가지고 뭐 상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정답은 4번.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단골 메뉴다, 그지요? 후딱 찾아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요. 임의전입금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요.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그지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3개입니다. 금액 합산하면 22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바뀌는 거고요. 소급법을 적용한다. 그치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다. 그지? 전진법으로 올해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다. 3번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 그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회사가 마음대로 회계 정책 바꾸면 안 되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정당한 변경에 해당합니다라고 몇 가지 예시를 했다, 그지? 그런데 세법 바뀌었다고 회계 처리 바꾸라라는 내용 절대 없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 안 된다. 4번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 효과를 올해부터, 그지? 올해와 올해 이후 기간에 반영해야 되는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은 애당초부터 소급법으로 적용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올해부터 전진법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증가한다. 자,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증가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변동원가라고 부릅니다. 변동원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직접 재료비라고 제목을 붙였네. 자, 직접 재료비의 원가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만드는 데에 바퀴가 4개 들어간다, 그지요? 그지요? 바퀴 4개, 타이어 4개가 자동차 만드는 데에 직접 재료비가 될 겁니다. 한 대 만드는 데에 4개, 2개 만드는 데 8개, 3개 만드는 데 12개, 4개 만드는 데 16개, 그지? 4개씩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가가 증가하는
변동 원가의 원가 행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뭐 그런 의미로 1번 지문을 만든 모양입니다. 맞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2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다. 기본 원가는 의미가 뭡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 두 개를 합해서 기본 원가라고 불렀다. 그지? 이 두 개랑 제조 간접비 요걸 합하면 뭐가 됩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겁니다. 맞는 설명.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변동비 이미 설명드렸다. 그지?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부르는데 단위당 원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요것도 그지? 한 개 만들 때마다 4개씩 필요한 겁니다. 2개 만들 때 8개 필요하다고 8 나누기 2 해보십시오. 어쨌든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4개씩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다. 맞는 설명.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일 것 같네. 읽어봅니다. 4번 제품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자, 고정원가는 의미가 뭡니까?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를 고정원가라고 불렀습니다. 고정원가의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있다 이겁니다. 총원가가 어쨌든 100만 원이야. 조업도에 상관없이. 한 개 만들 때도 100만 원, 2개 만들 때도 100만 원, 3개 만들 때도 100만 원. 그치? 총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 계산해 보면 한 개 만들 때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 2개 만들 때는 확 작아진다. 그지? 50만 원. 3개 만들 때는 333원. 그지?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확 작아지게 되는 거다.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너무 쉽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워낙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좀 찬찬히 복습해 보았습니다. 문제 7번 봅시다.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80만 원, 76만 원의 보조 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문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단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걸로 가정한다. 직접 배분법에 따라서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로 집계되는 거? 조립 부문으로. 조립 부문이라는 요 제조 부문으로 집계되는 금액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직접 배분법.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언가 있지만 이런 거는 무시한다 이겁니다. 자, 먼저 수선 부문의 원가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라는 수선 부문 원가가 제조 부문으로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어떤 비율 가지고? 300시간과 200시간이라는 요 비율을 가지고 300 플러스 200 분모는 500이 되겠고요. 분자는 조립 부문 200시간입니다. 얼마? 80만 원 가지고 계산하면 200 나누기 500 하면 40%다 그지? 곱하기 80만 원 하면 32만 원 계산됩니다. 요거를 조립 부문으로 주는 거다. 80만 원 중에서 32만 원을 조립 부문으로 주는 거다. 그지? 여기 살짝 적을게요. 320000. 그 다음 동력 부문 76만 원입니다. 요거를 이제 요 두 개의 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4,500 플러스 8,500. 8,000인가요? 분자는 3,500입니다. 얼마요? 76만 원.
계산하면 3500 나누기 8000 하면 0.4375 곱하기 76만 원 계산하면 332500 계산됩니다. 332500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 652500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줍니다. 문제 8번. 아래의 자료만을 참고하여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재무상태표 자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뭐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기말 제품 금액을 구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기초 및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없답니다. 좀 단순해 줬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제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립니다. 둘 모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자, 기초제공품 10만원, 기말제공품 15만원, 기초제품 21만원, 기말제품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세 개 합한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합해보면 19만원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15만원 하면 44만원 계산됩니다. 그게 단기 총제조원가.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겠다. 그지요? 자, 왼쪽 합계 54만원, 오른쪽 합계도 54만원이니까 네모 표시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9만원입니다. 그러면 왼쪽 합계 60만원, 오른쪽 합계 60만원 되어야 되고요. 매출 원가가 얼마요? 20만원. 그러면 기말 제품 금액은 40만원 계산되네요. 됐습니다. 정답은 4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1번 되겠습니다. 줍니다. 문제 9번.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의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는 230만원이고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20%랍니다. 230만원의 20% 계산하면 얼마요? 46만원.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랍니다. 직접 노무비 곱하기 80%, 0.8이다. 그지? 요거를 계산하면 46만원 계산된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됩니까? 46만원 나누기 0.8 하면 되지 뭐. 575000입니다. 자, 이제 결론값 냅시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230만원은 직접 재료비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플러스 직접 노무비 575000 플러스 제조간접비 46만원. 이렇게 산식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거 얼마가 됩니까? 230만원에서 575000 빼고 460000 빼면 되겠지 뭐. 1265000 계산됩니다. 1265000.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맞고요.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틀렸다 그지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요 두 개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이 가끔 이렇게 출제된다 그지?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개념 또는 평준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평균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단순하다 이겁니다. 편하다 이겁니다. 대신 편한 대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정반대다 그지? 조금 복잡하지만 불편하지만 정확도는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좀 불편하지만 작업이 좀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3, 4 확인합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지?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다 이겁니다.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대상 기간의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뭐 어렴풋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출제하신 분 의도는 알겠는데 조금 문장이 어설픕니다.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답은 찾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4번 지문이 절대로 우리 학습할 때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정확한 용어로 좀 고쳐서 4번 지문을 수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4번 지문을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은 배분 대상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4번 지문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가 공급 워낙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외상 판매 재화의 공급은 맞겠지. 사업상 증여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었다 그지?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만 1번에 나와 있는 자가 공급은 워낙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입한 물건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것이 자가 공급입니다.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가지고 멋진 제품을 만드는 데 썼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자가 공급입니다. 그런 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잖아. 그것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는 않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 공급은 노터치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고 다만 자가 공급, 내 물건 내가 쓰는 것 중에서 그 성격상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다. 그치? 면세 전용이라든지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한다든지 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든지 직매장 반출이라고 이런 부른다 그지? 이런 것들은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재화의 간주 공급을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칫하면 복수 정답 논란이 생길 수 있어. 1번 지문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1번 지문을 직수출로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거다? 그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이러한 상태로 지문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 2번 면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맞고요. 그지? 10%라는 세율을 딱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역진성이라고 불렀고, 그에 따라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3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가 사우디에 대형 공사를 한다. 그런 게 국외 공급 용역이잖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4번 상가 부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지? 토지를 파는 거는 상가 부수든 주택 부수든 따지지 않는다. 그지? 면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왜? 생산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지?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관련된 부분은 노터치다. 그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고 파는 거는 면세다. 면제된다.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지요? 문제 13번. 다음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더라. 그지? 그 말인가 보네. 자, 기타 소득이 아닌 거를 찾아보랍니다. 복권 당첨금 기타 소득 맞고, 계약의 위약금 맞고요. 상표권의 양도소득, 그지? 보이지 않는 권리를 양도한다던가 대여해서 받는 돈, 그런 거 기타 소득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 4번이겠네. 비영업 대금 이익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제조기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좀 남아가지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거래처에 돈 좀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약간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있지만 그거 뭘로 분류한다고요? 이자 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소득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정상여는 해당 3년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그지? 그래서 X 1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그지? X 1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그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는 귀속시기 언제입니까?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고 근로 제공한 날이지, 그지? 1월 달 월급을 2월 초에 줄 수도 있어. 귀속은 언제라고? 1월 달이지, 그지? 당연하다. 그런데 2번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지? 주총에서 우리 회사 이익이 났는데 우리 직원들 고마우니까 직원 좀 나눠줍시다라고 주총 결의할 수 있다, 그지? 그거 언제? 주총 결의일이 수입 시기가 될 겁니다. 4번은 뭐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뭐 읽어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자, 퇴직금이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한도 초과하는 순간 그거는 퇴직금이지만 뭘로? 근로소득으로 바뀐다고 했었다. 그지? 그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이 적용될 경우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보자 이겁니다. 언제로 보아야 할까 이겁니다. 당연히 퇴직금 주는 날을 되겠지, 그지? 퇴직금 주는 날 오고 때 귀속 시기이고, 다만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한도까지만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지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돈 번 것만 소득세 내는 겁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든 국외에서 벌든 전부 다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지? 3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50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일수가 틀렸다, 그지? 183일 이상, 1년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이라고 했으니까요. 3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고. 4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맞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